퍼셉트론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개요에 대해 설명한 뒤 선형회귀를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에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머신러닝이 되고 머신러닝에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면 딥러닝이 됩니다. 다음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종류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받아 입력과 출력 사이의 규칙을 학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에 대해 정답이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받아 학습을 한다면 그것은 지도학습이 됩니다. 비지도학습이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스스로 패턴을 발견하는 학습 방법으로 앞서 설명했던 강아지와 고양이 데이터에 대해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입력받고 그 사진들 사이에 차이점을 찾아 스스로 분류를 하면 그것은 비지도 학습이 됩니다. 강화학습이란 보상과 처벌의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지도학습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는 회귀와 분류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회귀란 입력과 출력 쌍으로 학습을 한 후 새로운 입력에 대한 출력을 예측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학습입니다. 이때 매핑 함수가 직선 형태이면 선형회귀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운동이 증가할수록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을 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선형회귀가 됩니다. 다음, 입력을 2배 이상의 유형으로 분할하는 학습을 분류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처럼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 사이를 구분짓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가 됩니다. 머신러닝 학습 과정으로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 학습 데이터를 정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해주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 학습하기 단계에서는 모델을 선택한 뒤 학습을 시켜줍니다. 네 번째 단계인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아까 분할했던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해줍니다. 그 다음 예측 단계에서는 완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을 이용해 예측을 해줍니다. 앞서 평가하기 단계에서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혼동 확률이 있습니다. 혼동 확률은 그래프와 같은 표를 말하는데요. 참으로 예측한 것을 T, 그리고 틀리게 예측한 것을 F라고 하고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을 P, 부정적으로 예측한 것을 N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준 것입니다. 이 혼동 확률을 이용하여 정밀도나 재현율 같은 평가 지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밀도란 긍정으로 예측한 것 중 참 긍정을 말하고 재현율이란 실제 긍정 중 찾아낸 긍정의 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실습을 진행해 본 것입니다. 먼저 붓고 데이터를 불러온 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KNN 모델을 선택하여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진행한 뒤 정확도를 확인해주고 완전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을 해줍니다. 실습 결과로는 정확도가 97%가 나왔고 새로운 데이터는 잘 분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자 분류 실습을 해본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 준 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 KNN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해주고 정확도를 프린트 해줍니다.
프린트한 결과 99%가 나와서 잘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잘 학습이 됐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테스트 데이터의 11번째 사진을 프린트해주고 출력해주고 예측을 해줍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11번째 그림은 실이고 이 사진을 예측한 결과 실로 잘 예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혼동행렬을 출력하고 분류 리포터를 출력해줍니다. 왼쪽 그림이 혼동행렬이고 오른쪽 그림이 분류 리포터입니다. 혼동행렬의 Y축은 실제 숫자를 의미하고 가로축은 예측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0 같은 경우에는 0을 0으로 모두 잘 예측하였고 1 같은 경우에는 숫자 9를 1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밀도에서 100%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 사용했던 KNN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이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때 K는 살펴볼 이웃의 수를 말합니다. 그림처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K를 3으로 준다면 세 번째로 가까운 이웃까지 살펴본 뒤 더 많은 쪽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때 동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K는 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만약 그럼에도 투배수가 동일하게 나왔다면 거리 가중치를 사용해주거나 타이 브레이커 규칙을 적용해줍니다. 타이 브레이커란 미리 클래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동수가 나왔을 때 어떤 것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지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KNN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판별할 때 거리를 이용해서 판단합니다. 그 거리를 측정 방법으로는 주로 유클리드 거리 방법과 맨하튼 거리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클리드 거리 방법은 두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A1, 빼기 A1의 제곱과 A2, 빼기 A2의 거리의 제곱을 더해준 뒤 루트를 씌워 거리를 구해줍니다. 맨하튼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더해 구해줍니다. 이제 선형회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형회귀란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회귀 문제를 푸는 것으로 fx는 wx 더하기 b라는 식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형회귀의 원리는 실제 값과 예측값 사이의 차가 최소가 되는 직선을 찾는 것으로 실제 데이터와 예측값 사이의 차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손실함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구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경사항법이 있습니다. 경사항법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최소 손실함수를 찾는 것으로 아래 그래프는 가중치를 변경했을 때 손실함수의 값을 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울기가 음수라면 가중치를 증가시켜서 최소 손실함수가 되게끔 만들고 기울기가 양수라면 가중치를 감소시켜서 최소 손실함수에 가깝게 만듭니다. 이때 한 번에 매개 변수를 변경하는 비율을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이 학습률이 너무 낮게 되면 최소 손실함수까지 도달할 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학습률이 너무 높게 되면 이와 같이 오히려 더 멀어지기 때문에 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률이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사광법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모두 0으로 설정한 뒤 학습률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경사광법은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질함수를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학습률과 곱해 기존의 가중치와 바이어스에서 빼줌으로써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때 빼주는 이유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가중치를 증가시켜야 되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가중치를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빼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아줍니다. 경사하강법은 초기값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지역 최소값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값을 여기서 시작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역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지만 출발점이 여기였다면 지역 최소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보완한 다른 경사하강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치 경사하강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던 경사하강법과 동일합니다. 이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항상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사를 구하므로 수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역 최소값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확률 경사하강법입니다. 확률 경사하강법은 한 개의 샘플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샘플에 대해서만 기울기를 구한 후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샘플 데이터만으로 계산하므로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소모량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역 최소값에 다다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배치 경사하강법입니다. 미니배치 경사하강법은 전체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나눠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지정할 경우 100개의 묶음이 되는데요. 이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10개씩 묶어진 이 한 묶음 안에서 기울기를 구한 후 그것들을 평균 기울기를 통해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앞에 설명했던 확률적 배치 경사하강법보다는 전역 최소값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반 배치 경사하강법보다는 지역 최소값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은 돌이 굴러 떨어지듯 운동량을 이용하여 빠르게 전역 최소값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기울기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 최소값과 노이즈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동 벡터를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치 경사하강법보다 2배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지역 최소값에 도달했을 경우에도 이전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지역 최소값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경사하강법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게 되면 일반 배치 경사하강법에 비해 모멘텀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지역 경사하강법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배치 경사하강법과 확률적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반 배치 경사하강법은 정확도가 낮고 오래 걸리는 반면에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하강법 실습을 진행한 것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듯이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0으로 설정해 준 뒤 학습률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가중치와 바이어스에 대해 편미분해 준 것을 학습률에 곱한 뒤 가중치와 바이어스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에포크 수만큼 반복하여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아내 줍니다. 이 그래프가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이용하여 그린
직선입니다. 훈련 데이터의 성능이 좋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훈련 데이터를 과도하게 학습해 훈련 데이터에 비해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과잉적합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듈이 적합하지 않아 테스트와 훈련 데이터 모두 성능이 좋지 않은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잉적합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훈련 에포크 수가 증가할수록 훈련 데이터의 손실은 감소하지만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 과잉적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잉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학습 조기 종료, 데이터 양 증강, 드롭아웃 등이 있습니다. 학습 조기 종료는 테스트 데이터의 손실이 감소하지 않으면 과대적합이 발생했다고 간주해 미리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프와 같이 훈련 데이터는 감소하고 있지만 테스트 데이터는 감소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데이터의 손실이 증가하기 전에 먼저 종료를 해주어 과잉적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양 증강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면 기존에 있던 훈련 데이터를 약간 변형해서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과잉적합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습 과정에서 뉴런을 랜덤하게 제거하여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과잉적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소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정제하고 F코스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이란 1957년 로젠블라트가 고안한 인공신경망으로 하나의 유닛만을 사용합니다. 인공신경망이란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출력을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영감받아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아래 그림은 퍼셉트론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각의 입력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고 그 총합에 바이어스를 더한 것으로 입력의 총합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총합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 출력을 해줍니다. 네, 퍼셉트론은 주로 활성화 함수로 스텝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입력의 합이 0보다 작으면 0을 출력하고 0보다 크게 되면 1을 출력하게 됩니다. 가중치는 각각의 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바이어스는 활성화 함수가 얼마나 활성화되기 쉬운지를 결정합니다. 또 바이어스는 입력 신호가 1인 가중치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셉트론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0 또는 작은 난수로 초기화해줍니다. 그 다음 퍼셉트론 식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계산하고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가중치가 바뀌지 않을 때나 설정한 에포크 수가 될 때까지 2에서 3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식은 기존 가중치에 학습률 곱하기 오차 곱하기 입력 신호를 한 것을 더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서 DK는 정답 값이고 YK는 예측한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를 곱해주는 이유는 입력 신호가 0일 경우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AND 연산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먼저 스텝 함수를 만들어주고 AND 연산의 입력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1은 바이어스를 위한 입력 신호 1입니다. 그 다음 학습 과정을 구현해보면 먼저 학습률을 지정해주고 입력 신호와 가중치의 곱을 스텝 함수에 넣어 예측값을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서 오류율을 계산해주고 학습률과 오류와 입력 신호를 곱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아래식은 예측 함수로 예측한 값을 넣어줄 배열을 만들어준 뒤 입력 신호와 계산된 가중치를 곱한 것을 스텝 함수를 통과시켜 그 예측 배열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x를 예측한 값을 출력한 것입니다. AND 연산에 맞게 0001로 예측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셉트론 함수를 이용하여 AND 연산을 구현한 것입니다. 앞의 결과와 같이 0001로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셉트론 함수를 이용하여 분류를 한 것입니다. 먼저 퍼셉트론을 만들어준 뒤 100개의 점을 두 분류로 나눈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학습시키고 색깔에 따라 맞게 산점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켜서 선을 그어주면 그림과 같이 노란과 보라색으로 잘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셉트론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 본 것입니다. 먼저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스텝 함수를 구현해 줍니다. 그 다음 랜덤 스테이트를 시도로 갖는 랜덤 생성기를 만들어주고 그 랜덤 생성기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작은 단수로 초기화해줍니다. 그 다음 에포크에 따른 오류 변화를 알아볼 에러스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입력 신호 곱하기 가중치에 바이어스를 더한 값을 스텝 함수에 넣어 예측값을 만들어준 뒤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 오류를 계산해줍니다. 그 다음 학습률을 곱해서 업데이트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입력 신호와 업데이트를 곱한 것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해주고 바이어스 또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 프레딕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 입력값과 계산된 가중치를 곱해서 예측값을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만든 퍼셉트론 클래스를 이용하여 붓꽃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 데이터를 가져온 뒤 세토사와 버지칼라 붓꽃만을 이용하기 위해 0에서 100번까지만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세토사가 0에서 50까지이고 51에서 100까지가 버지칼라이기 때문에 0에서 100번을 가져오면 세토사와 버지칼라 데이터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 길이와 너비 특징만을 가져오기 위해 0에서 1만으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준 뒤 퍼셉트론을 생성하고 학습시켜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 예측 또한 해줍니다. 아래에는 에포크 수에 따른 수정 비율로 에포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수정률이 낮아져 학습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 중후반대로 가면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수정이 아예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 시각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그림의 예측에 대해 시각화를 진행한 것이고 이 그림은 정답을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에포크가 0일 때는 전부 세토사로 분류하고 있다가 에포크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고 fx가 300이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정답과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은 하나의 뉴런을 사용하기 때문에 XOR처럼 두 개의 직선이 필요한 분류에 대해서는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코드는 앞에서 썼던 AND 코드를 살짝 바꾸어 XOR을 학습한 과정입니다. fx수가 1000이 되었지만 아직도 XOR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OR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것처럼 퍼셉트론이 두 개인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XOR을 계산한 것입니다. 각각의 입력값과 바이어스를 이용해 계산을 해주면 XOR을 잘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